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소의 전략입니다. 정말 바쁘신 분 모셨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은평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주민 의원 거두절미 바로 인사하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바쁘신데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정정복판이고요. 예. 주민의 헌법이라는 초판을 2019년에 냈다가 최근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길래 개정정복판을 새로 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4월 한 4일 정도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대 최소한의 상식 헌법을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로 듣는다라고 해서 요즘처럼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열의가 이렇게 이제 높은 순간에 아주 유효적절한 책을 개정 정보판으로 냈다. 주민의 헌법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정치 현안 바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뭐 연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네. 저는 득표율이 높은 것보다는 투표율이 지금 영남으로 가면서 많이 높아졌다. 네. 주말에 이제 광주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네. 투표율의 추이가 이렇게 좀 달라졌다 또는 기대 이상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당원분들은 50% 조금 넘게 투표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경선인단을 둘 때는 국민 경선인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 70%대 정도 투표를 하셨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당원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아닐까, 당원들로서는 정권 교체. 그런 어떤 열망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깥에서 이제 들어보면 이번 대선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상대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낼 수 있느냐, 네. 압도적 격차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직접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내란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세력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해야 이 내란 종식의 의미가 좀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내란 종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큰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동력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꽤 큰 격차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강하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또는 당원들이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계속 탄핵 결정 나오기 전까지 집회 계속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탄핵 버스킹이라는 행사를 매주 했었어요. 그래서 13번을 했는데 시민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근데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아마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계엄도 저지하고 내란도 저지하고 탄핵도 대기하고 이렇게 했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당원분들도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책임감 많이 느끼시죠? 진짜예요. 진짜 그렇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친 것 아니냐,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면 시민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예, 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잘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열풍이 일고 있다. 당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뭔가 확고한 기반을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이제
다져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경선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과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약점을 드러내놓고 해명하시오 지금 뭐 네. 개딸들의 네. 움직임 이상합니다 라면서 비판과 좀 심하게 하면 이제 비방을 좀 많이 했는데 후보 세 사람이 각기 메시지를 내놓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 국가 대개조 작업을 할 네. 거냐, 분권과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러면서 운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던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원들 차원에서의 검증이라든지 또는 민주개혁 진영에서 차원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본 거죠. 네. 모든 후보들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정책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싸워야 되는 세력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보다는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식, 합치는 어떤 그런 경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열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한 40여일 남았는데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네. 득표율도 높고 압도적 표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망은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망은 합니다. 전망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들도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감한 정책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후보나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 뭐 세정으로 이전하겠다라든지 또는 선택적 모병제 같은 이슈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보들, 정책적 행보들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잘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170명이나 되니까 다들 하나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고 있느냐 아니냐에 네, 대해서 네. 실제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의원들 그럼요. 개인도. 지금 뭐 다른 시민분들이나 당원분들의 평가만 들어봐도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고생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몸직한 공룡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 별로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책임감 느끼면서 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관세 관련된 저희 TF팀 예. 출범해가지고 한덕수 이대로 협상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또 목소리 냈고요. 각종 이제 특위라든지 위원회들이 활기차게 지금 출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3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분인데 벌써 3선이세요. 자, 많은 삼선 분들이 중에 막내긴 합니다. 나이로 보면 이제 막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3선이면 다선 중진 쪽으로 들어가면 네. 오히려 바깥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당 내에서 뭐 뒷짐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배후에서 열심히 이제 초선 재선 밀어주는 위치인데 오히려 외부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니까 네. 다선 중진들이 오히려 초선보다 더 바깥에서 열심히 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던데 아, 그렇습니까?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내한테 격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 좀 들지 그렇진 않습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시민분들하고 소통한다든지 또 시민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거는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거를 이제 난 안 해도 될 정도로 정치를 잘 알아 또는 시민들의 욕을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정치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들 행사들 계속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보직들을 맡고 있어서 보직 관련된 활동도 하고. 지금 그러고 구체적으로 당 내에서는 어떤 활동 제가 지금 보직을 맡고 기본사회위원회라고 예, 원래 예. 이재명 후보님이 위원장이셨는데 예. 거기 제가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예, 근데 예.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나시면서 지금 위원장은 공석이고 제가 이제 약간 대표님 대행으로 전국의 이제 광역 17개 도시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뭐 이런 것들 제가 관리하고 있고 같이 돕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사위원회는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이 강령에 새로 이제 기본사회 관련된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국가를 좀 넘어서서 좀 기본이 갖춰져 있는 네. 사회를 꿈꾸고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하는 그런 단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성장을 얘기하고 또 성장도 기존의 방식에 따른 성장이 아닌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안전망이 갖춰져서 또 혁신적인 인재들이 기회를 많이 갖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저희 기본사회위원회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리 국힘은 이제 경선이고 뭐 8명이 1차로 이제 통과해서 토론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분위기가 뜨지 않습니까?
경선 분위기가 왜 저렇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대표적 내란 세력과 제대로 결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끝난 부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망을 받을 수 없죠. 조망을 받는 순간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제가 사실 길게 토론을 못 봤는데 뭐 많은 분들이 코미디 빅리그 같다, 봉숭아학당 같다 그러는데 정책적인 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서로 코미디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다 고만고만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뜨는 거고 내부적인 요인은 그렇고요. 두 가지고요. 하나는 또 바깥에 뭔가 또 있다. 한덕수 뭐 이런 사람 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경선 자체를 뛰는 사람들조차도 네. 이게 최종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이 빠지죠.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1대1 구도 또는 이제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경합이나 경쟁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그럼 일방 독주 체제를 구축해서 완전히 다른 이제 후보 이미지 또는 이제 수권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면 이번 대선 캠페인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요. 예전에는 초박빈 상황이 온다는 전제로 중도층에 일부 있는 사람 어떻게 내가 끌고 올 거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더 결집시켜서 어떻게 투표장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과 좀 다른 원판이 달라진 운동장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아마 그 대선 본선판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고민할 시간이 좀 있고 또 고민할 필요도 좀 아직은 남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기 직전의 마지막 상황은 우리가 기성에 경험했던 방식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아니다. 저는 아닌 아주 대혁신의 과정,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보여줄 행동력 이런 것들이 전과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바뀌었다, 안정감도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가까이서 오래 봐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의 착시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원숙해지셨어요. 이 원숙해지셨다는 표현을 쓴 게 이제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변방의 장수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의해서 치고 들어오는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대표를 2번 역임하시면서 사실 이제 정치의 중심이 되신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련도 겪으시고 또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시면서 뭐랄까 예전에 어떤 과감성이라든지 이런 거 정책적인 능력에 덧붙여서 정치적인 성숙함, 네. 성숙함이라고 할까요? 깊이 이런 게 굉장히 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아주 더 탁월해지셨고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정감 느껴지고. 예. 당내에서 이제 이견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주 체제라는 말에는 약간의 부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보수 언론에서는 자 이러면 이제 독재가 예상된다라고까지 이제 일종의 폄훼하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선택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든지 또는 뭐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수단을 써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면 아주 뭔가 좀 독주화시게 됐다. 그러면 그건 문제겠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역경을 딛고 당원과 당을 강화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한다는 거는 그러면 정치를 잘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250만 명의 이제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런 기대가 후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비난을 한다, 비판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진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막 했다면은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내시고 또 탄압에도 잘 견뎌내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포퓰리스트다 또는 포퓰리즘이다라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이제 지지나 성원, 열망이 이제 모여 있는 거를 비판하면 제 생각에는 그 비판하는 언론이나 또는 경쟁 정당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폄훼하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래가 저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고 자산이 없어서 그런 비판을 예.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 후보. 우리 후보가 예. 우리 후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지난 총선 때 병립형으로 치러야 된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연동형을 하셨죠. 네. 병립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도 많았었고 하지만 연동형으로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도 국민연금 관련된 모수개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모수개혁에 관련돼서 사실 정치적 부담이 된다 등등등의 이유로 어느 누구 하나 이제 과감히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하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마음을 딱 먹으신 뒤로는 네.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건 해야 된다. 판단이 네. 딱 쓰시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결국 모수개혁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굉장히 환영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로 파퓰리스트처럼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고 네.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해야 되는 일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불리함도 무릅쓰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연동형 같은 경우도 저나 대표님하고 몇몇 정도만 연동형이 다 병립형이었어 선거.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연동형 해야 된다 결정하시니까 그렇게 결국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 진보 정당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국회 이제 그때 정원을 하게 다들 되고. 병립형 해야 된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병립형. 근데 다 그렇게 유불리나 이런 걸 따지시기보다는 파퓰리스트적으로 움직이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과 토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고 그런 분이세요. 자, 실제로 이제 6월 3일이 되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잘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한다, 아주 잘한다, 기대 이상일 것이다라고 좀 확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은 제가 이제 쭉 봐오면 정책적 역량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고집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얘기를 듣고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봤던 느낌은 그리고 후보님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좀 주문을 드린다면 전에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로 대통령실 멤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좀 저는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들하고 좀 직접 일을 하시는 식으로 좀 더 가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스타일이 그러실 것 네, 같은데 예. 그래서 장관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하시는 모습 굉장히 훨씬 더 국민들이 보기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도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바로 이제 국정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된다는 전제로 보면 현재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되는데 내부에서 준비는 좀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뭐 아직 경선 과정이라서 예. 그런 것까지 준비를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민주당이 그냥 진짜 그냥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야. 국민의 힘 좀 비난해도 되는 뭐 비난 뭐 하셔도 힘이야.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면 예. 인재 양성도 안 돼서 계속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 정부 공무원들 아니면 정책 생산도 못하는 그런 불임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안에서 논의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정당이고 지금도 정책이 중심으로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정리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가 없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수위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경제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렵거든요. 예.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쌓아놓은 똥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내하면서 치열하게 할 각오가 돼 있고요. 능력도 저희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또 당을 이제 끌고 가는 이제 민주당 사이의 역할 분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어쨌든 국가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이런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갈 것인데 문제는 지금 내란 세력들에 대한 종식 문제가 여전히 검찰 그리고 지금 뭐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네. 준동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과 정부의 역할이 좀 분리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는지 그리고 내란 문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극복하려면 지금부터 집권을 전제로 어떻게 이 문제를 마무리할 것인지 네. 좀 의견을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이미 선명하게 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 단계는 아니더라도 폭넓게 어떤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위한 어떤 특별 기구를 만들자. 수사는 그냥 검찰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특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정도 가다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제도적 틀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들, 민생, 경제, 외교 안보의 정상화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영역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당과 정부가 이제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고 특히 아까 제가 이제 장관들 얘기도 잠깐 했는데 장관들도 자기 부처 일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이건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노동도 지금 보면은 복지 영역이기도 하고 노동 영역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장관들도 서로 막 협력하는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당과 정부가 정부 내에서도 엄청나게 소통과 연대를 해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도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대통령실 정도도 네. 안 돼요. 뭐 내각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뭐 국회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빠지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배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실제 전문가가 이제 투입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주도권 경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좀 혼란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성과를 내는데 다들 집중할 거라고 예. 저는 믿고요. 뭐 이렇게 사람 친소관계 따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능력 중심으로 이제 사람을 재배치시켜서 이제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어쨌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살림살이 먹사니 좀 이제 해결 좀 해야 너무 하는 힘들어, 거고, 너무 예. 힘들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지 너무 않습니까? 힘들어요. 예. 그럼 이 부분하고 이제 내란 세력 종식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특검을 통하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에 윤석열 내란 세력을 저렇게 이제 종식시키는데 국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분이신데 예.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게 문 닫고 집회 나오셨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진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예. 지금 실제로 이제 국난의 상황에 준하는 IMF 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이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주도를 할 테니 국민들은 손잡고 갑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같은 거는 확실하게 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예. 민주당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하셨어요.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예, 약간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저는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때만큼이나 국민적인 동의라든지 에너지를 모아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운영 경영의 이제 설계도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네. 따라와서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혁신이나 계획의 과정으로 네. 이제 마무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주민 의원도 역할을 국회에서 삼선 국회의원으로 뭐 서울에서 은평을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좀 정부에 참여해서 역할을 맡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아까도- 사람도 많던데요. 아까도- 아니, 그런 이야기를 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욕심 내거나 이런 거보다도 아니 만약에 뭔가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예, 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기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박주민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을 수호하는 이 과정에서 참 국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 많이 느끼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또 실천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직접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책 이야기 조금 하면 주민의 네. 헌법이라고 하는 이제 저 책이 자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헌법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 중에 으뜸인 법을 헌법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 원리를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아시는 만큼 생활하시기가 훨씬 좋고 편하다. 예.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우리 주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기대받고 있는 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나라의 설계도, 사용 설명서 이건 한번 보시면 좋죠.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담고 있습니까? 헌법 안에는?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지역 주민들 중에 어르신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 헌법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셔서 예. 제가 직접 그분들 모여놓고 강의를 해놓은 내용을 푼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제 목소리가 듣는다라고 돼 있는데 목소리로 듣는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이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읽는 내내 제가 옆에서 떠드는 것처럼 읽혀지신데요. 왜냐면 그걸 푼 거예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푼 거라서 굉장히 쉽고 재밌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조문별로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쭉 헌법을 그냥 읽는다라는 느낌을 읽으시기 좋은 책입니다. 헌법이 이제 10장으로 되어 있고 부칙이 6개 조로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니까 야, 참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잘 지키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수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헌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헌법 강의를 해 보신 소감으로 우리는 헌법을 잘 알고 있긴 합니까? 죄송하지만 사실 헌법을 읽어보셨다는 분 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헌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분들은 솔직히 더 적고요. 예, 근데 헌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까 해가지고 책을 쓴 거거든요. 헌법 전문을 다 읽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실제로 헌법 조문은 아시겠죠? 130개 정도의 130여 개 정도 조문이어서 예, 예. 사실 마음만 잡고 읽으시면 좀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있긴 하지만 30분이면 3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속도 가면 한 15분 정도에 또 그럼요. 읽을 수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또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그 이번에 특히 이제 주목이 가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맞아요. 잘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선거관리는 중앙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이 다 있던데 지금 주민들과 함께 저렇게 헌법책을 내고 같이 강의를 해 보면서 갖는 이런 보람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개정정보판이 나와서 전국을 좀 다니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헌법만 알면 헌법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12월 3일날 있었던 게 계엄이냐 내란이냐. 네, 이 헌법만 알면 금방 사실은 논쟁할 필요도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해 하시고
뭔가 잘 정리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런 보람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이 사실 1980년, 87년도 예, 이전 또 1990년대까지도 장식적 헌법으로 세계 헌법학자들이 많이 분류했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별 규범력은 없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식품. 그런데 1987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많이 찾으셨어요. 네. 헌법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왜 그래? 헌법은 그렇지 않던데 이렇게 하시면서 장식품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실질적 규범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 헌법이. 그래서 사실은 이 헌법이 규범력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네. 예,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세력에 따라서는 막 무시하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무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다시 규범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박근혜 때도 죽어가던 헌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번에도 또 짓밟히는 헌법을 다시 규범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헌법은 그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규범력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국민들이 그 규범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특징이 있다. 이 국민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온 헌법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의식을 확고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읽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권에 대한 것 그리고 차별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사실상 차별 하에 살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헌법에 보니까 우리는 차별을 받았어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헌법에 좀 어긋나는 말들 너무 많이 해요.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막 그 북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북한에 뭔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윤석열이었거든요. 그게 이 헌법에 의하면 전혀 허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국회의원들 밉다, 국회가 밉다 하도 국민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막 100명으로 줄이겠다, 50명으로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이상으로 하게 하게 돼 돼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할 수도 막 없는 그런 얘기를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이제 국가 대외 개조와 관련해서는 뭐 5개 권역의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있고요. 예.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것도 맞습니다. 사실 다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내용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다 빨갱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저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 있고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게 많이 우리 팔리고 좋은 있어요. 겁니까? 아니, 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고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주민의 헌법이라는 그 주민은 사실은 시티즌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박주민의 맞아요. 원래 주민이라는 네. 것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네. 책이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판도 많이 지금 판매가 됐죠. 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교보문고 정치사회 베스트셀러에 막 5위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예. 5위 위에는 대표님 책이 3권이 있어요. 아, 5위에는 이재명 후보의 책이 최고죠. 1, 3, 4위가 막 이재명 대표님 책이고, 예. 예. 근데 재밌는 게요. 부동의 2위가 최근 들어 몇 주간 2위가 있어요. 네. 이 책이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펼쳐낸 예.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이에요. 아. 그걸 책으로 냈는데 이게 계속 2등이에요. 야. 2등 또는 3등이에요.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일반 출판사에서 낸 것도 아니고 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사서 보시더라고요. 일종의 또 보완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도대체 예. 헌재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너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부동의 2, 3위로 헌재가 펼쳐낸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잘 팔린다는 걸 홍보하러 오신 거는 아니고 아니고요. 제가 오늘 꼭 이 책을 예. 보고는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셨는데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잘 모르는 헌법 그 가치를 진면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이제 저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알리고 싶은 이런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는 좀 고마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탄핵까지 이끌어내신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고마움이 사실 이 헌법에 사실은 다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아서 꼭 좀 당신이 정말 고마운 존재고 나라의 정말 주인 맞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보면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헌법만 알면 이건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쉽게 걸러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괴물 정권이 보여줬던 이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작태를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대응을 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나 또는 좀 민주 진보 진영을 네. 좌파다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이다 또 종북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뻔히 알면서도 네. 또 한쪽에서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 프레임 전쟁에서 자, 패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현장에서 그런 걸 한 번씩 느낄 때 네. 어땠습니까? 아까 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제가 좀 기본사회위원회 발족 때문에 많이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산업이 계속 전환되잖아요. 신산업으로.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A라는 산업에서 B 산업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이야 그렇게 이동되지만. 그래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공약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빨갱이라는 소리 듣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산업전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산업전환을 해서 노동력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육, 사회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평생교육 체제로 바꿔야 예, 사실은 예. 이제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가 그렇죠. 부담해야 되는 예. 복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을 더 하고 생산력을 예, 높이는 예.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쪽에서는 막 공격을 할 만한 거리로 생각되고 또 그런 공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당도 그런 얘기를 약간 주저주저 하게 되고. 예. 예. 이번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실제로 보수 진보 논쟁이 의미가 있느냐. 저쪽에서는 계속 거의 그거죠. 좌파다, 뭐 그거죠. 우리는 우파니까 좌파 세력들 척결한다. 자유우파 결집하면 우리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공허하게 들리긴 하던데 이제 이런 논쟁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뭐 대선에서 저희가 압승한다면 그런 논란이 많이 줄어들게 예.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바이든의 그런 예뿐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또 다른 공약은 뭐냐면 무상 보육 2년 늘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인플레를 되게 심하게 겪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고 또 하나가 노동력이에요. 근데 대규모 이민 받을 수 없으니까 여성 노동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보육을 국가가 좀 더 책임지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북유럽이 사실 인구위기 겪고 나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사회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마 또 빨갱이라고 막 공격할 건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죠. 실제로 박규민 의원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데서 딱 오면 아 나는 정책 성향이 진보 좌파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솔직히 정치 활동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규정을 하실 때 저보고 뭐 좌파다 빨갱이다라고 많이 규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전 합리적이고 뭔가 실효적인 정책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나 요즘 칵테일 정책을 써요.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념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이념적으로 하고 경제도 이념적으로 했어요. 외교도 무슨 가치 외교라 그래가지고 몰빵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풀어나갔죠. 그리고 경제 정책도요. 되게 웃긴 게 배달앱들이 막 좀 말씀이 이게 수수료 대폭 예, 높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왜 높였냐고 제가 항의방 가서 막 따지니까 그 사장이 A사 사장이 B사하고 경쟁하느라고 수수료를 높였대요. 네. 시장이 작동하면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경쟁한다고 가격을 올린다는 건 이미 시장이 작동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거예요. 시장은 작동도 안 하는데. 네. 완전 이념적이죠. 예. 현상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내놓는 정책도 이념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외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이념적인 정부가 정말 다 망쳤고 극단적 모습을 보여요. 이념적 정부의 극단적인 모습. 네. 극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가버렸죠.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칵테일 정치라고 하면 이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칵테일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과거에는 이게 A 진영의 정책, 과거에는 이게 B 진영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는 네.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진영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정책은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고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지 좀 않습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또 그러니까- 역량 중심으로 예, 일을 통해서 예.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예. 때문에 정평이 나 있는 그래서 분인데 욕도 먹지만 예를 들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죠. 예. 근데 이것도 전 합의 처리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상병 사망 사건 때 많이 알려진 그 군사보험법 개정됐던 네. 군사보험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합의 처리해서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진 않지만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고 사회를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져 왔던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실효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걸 계속 추구해야 되고 이념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혹시 가까운 이제 지인 가족들은 바깥에서 야 종북이다 빨갱이다 주사파다 막 이렇게 좌파라고 이렇게 막 몰고 그렇게 좀 그 일종의 마타도 같은 거를 할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아니면 굉장히 좀 격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항의를 하거나 이 뭐 대체로 어떻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 뭐 그런 어떤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저나 저희 주변 분들은 차분히 설명을 하죠. 예.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나라에선 이미 하는 거다라든지 최근에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편견과 예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가.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로 괴물 정권의 정말 괴물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은 실용을 기반으로 칵테일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좋은 거 가져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무엇이든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에 참여하거나 이제 3선 정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조심을 잃지 않고 계속 달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고요. 비판도 좋고 또는 칭찬도 좋고요. 소통도 열심히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예, 현안이 있을 때 또 박주민 의원 다시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 제 이제 왼쪽으로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의 헌법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 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책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좋은 책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주민의 헌법도 홍보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민주당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대선 기간 동안 여러분 압도적 표차로 이길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요. 박주민 TV도 오늘은 꼭 구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